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궁궐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볼 겁니다. 1761년 정월, 창덕궁 동궁전. 차가운 겨울 바람이 대지 위를 긁고 지나가던 새벽, 돌바닥 사이로 메아리치던 비명.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가까웠다면, 그 순간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계신 지역과 시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오늘 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궁전의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던 얼음빛 숨결과 차가운 기운. 궁녀들의 발걸음은 이미 조용했고 달빛은 검은 옥처럼 빛났습니다. 그 비명은 찢어지는 듯했고 그 다음엔 너무나도 깊은 침묵이 찾아왔죠. 널찍한 복도를 따라 얼어붙은 공기가 스며들며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피어오르는 향냄새, 은잔에 담긴 차가운 숭늉, 그리고 벽에 붙은 어둠들은 저에게 속삭였죠. 이 궁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을 삼킬 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역사는 사실 기록된 공포입니다. 책 속에서 잉크가 번져 보이는 건 어쩌면 눈물 자국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의 궁궐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이 권력을 만나면 기쁨보다 훨씬 무거운 운명이 따른다. 이건 옛 어르신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맞는 말입니다. 참고로 도마뱀은 위험을 느끼면 꼬리를 잘라 도망간대요. 궁에서는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결코 꼬리만 자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심장까지 도려냈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궁중 비극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제도와 권력의 틈에서 시작된다고요.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그 틈새에는 사랑도 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늘 비극을 예고하는 조용한 북소리였죠. 비명 이후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얼어붙은 손이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워진 손가락들. 그 손은 누군가를 잡으려다 놓친 것처럼 굳어 있었고 그 옷자락은 핏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슬며시 문틈을 흔들었고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며 마치 그날의 공포를 따라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곳에서는 살려는 마음보다 잊히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을 믿었지만 사랑은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립니다. 혹은 그것은 제 기억이 만들어낸 메아리일지도 모르죠. 오늘 밤 이야기는 겨우 시작입니다. 이제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니까요. 그 비명이 잦아들고 며칠이 지나자 궁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궁이라는 곳이죠. 누군가 사라져도 담장 너머에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잠깐 변할 뿐 세상은 다시 정돈된 듯 굴러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사람의 비극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비명이 멈춘 뒤 찾아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본 것은 오래전. 아직 몸에 비단 흙냄새가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인원대비의 곁에서 말없이 수건을 개던 소녀였고 그분은 창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의 시선은 날 찔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다급하면서도 얼어붙은 강처럼 외로운 눈빛. 누군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죠. 미래를 약속하지도 못하는 감정에 몸을 맡기는 건 언젠가 대가를 치르는 법인데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궁이라는 곳은 젊은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신분제 속에서도 궁녀는 독특한 존재였어요. 태어나 귀하지 않아도 궁에 들어오면 왕족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곤 했죠. 하지만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삶이 한 칸씩 바둑판을 옮기듯 진행된다고 믿었지만 궁에서는 단 한 번의 발걸음이 인생을 끝내기도 하니까요. 그는 늘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당시 예법은 엄했습니다. 윗사람이 쓰는 시녀에게 손을 대는 건 금기 중 금기였죠. 그는 나를 향해 걸어오지 못했고 나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길고 달콤했으며 동시에 잔혹했습니다. 어떤 밤은 새벽달이 기와 지붕 위에 걸리고 또 어떤 밤은 바람이 연못을 핥히며 스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그림자는 늘 내 시야 어디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길 궁중사랑은 권력의 공기 속에서 증발하고 관심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무섭게 맞아떨어질 줄 몰랐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맥이 실제로 달라진다고 믿었답니다. 의사들은 그 맥을 보면 사랑병을 알아챘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제 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빨랐고 더 무모했고 더 아팠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끼며 일어났던 그 작은 떨림.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좋았을 거예요. 눈빛 하나가 운명이 되기도 한다고. 그리고 운명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섰고 사랑이 비극보다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 멈춘 자리. 그곳이 제 삶이 시작된 곳이자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국상 기간이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숨결이 낮게 깔리고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야 하는 나날. 흰 상복, 재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들, 무겁게 깔린 침묵. 죽음의 그림자가 궁 곳곳에 늘어선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검은 상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을 때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선의 규범은 돌보다 단단했고 왕실의 법도는 쇠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더 절박했던 걸까요? 함께 있어달라. 그에게서 처음 들은 그 속삭임이 감옥인지 사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궁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축복이자 벌입니다. 특히 그가 세자의 자리였다면 더욱 그렇죠. 그날 이후 나는 궁의 속삭임 속에서 숨 쉬었습니다. 뒷전의 나인들이 내 이름을 낮게 부르고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무표정한 채 눈을 피했습니다. 예법을 어기면 벌이 따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궁은 비밀을 허용하지 않지만 사랑은 늘 조용히 자라나죠. 쉬운 일입니다. 숨을 쉬고 기다리고 바라보기. 그렇게 사랑은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 누군가의 발걸음 방향만으로 신분과 감정 상태를 읽었다고 합니다. 발소리가 빠르면 두려움, 느리면 자만,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멈추는 발자국은 갈등이었대요. 그의 발소리는 늘 멈춤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갈등했고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멈춤을 사랑이라 오해했습니다. 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실의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관리되는 감정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문장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가 나를 품에 안았던 그 밤,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동시에 끝이 이미 쓰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숨을 쉬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말은 이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궁은 축복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알지 못한 채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 같을까요? 하지만 사랑할 때 사람은 어쩐지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봤더라도 모른 척합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에 저는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었을까요? 제 양심이었을까요? 사랑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랑 이후에 남는 선택은 언제나 죄값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달콤했고 그러나 꿀은 언젠가 혀를 무디게 만들죠. 그리하여 나는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매서웠습니다. 햇빛이 기와 위에 닿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내려앉았으니까요. 저는 사랑받는 듯 했지만 사랑받는 여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의심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따뜻했던 날도 있었고 그분의 눈빛이 차가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얽힌 날들이었죠. 마치 섞일 수 없는 두 색이 억지로 섞여 탁한 잿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저는 웃으며 걸었지만 속으로는 늘 떨렸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뛰었고 같은 목소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그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채우는 감정이라고. 하지만 궁에서의 사랑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숨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죠. 궁녀들은 제 곁을 돌며 소공어렸습니다. 한숨과 시기, 그리고 짙은 호기심. 저는 그 시선들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궁녀들은 마음에 품은 걱정을 풀 곳이 없어 밤마다 베개를 두드리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베개 속에 울음을 묻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독였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밤은 베개보다 제 심장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고요한 정원에서도 그 눈빛이 사랑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처음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였던 것 같습니다. 한학자는 궁중정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면은 빛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균열이 잠들어 있다. 그 말이 저를 떠올리고 한말 같아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 균열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의 불안조차 함께 껴안고 싶은 법이니까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시절 궁궐 마당에 있던 고양이들이 자주 제 옷자락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고양이가 따라붙으면 곧 운명이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걸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불안정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죠. 나는 매일 새벽 연못가로 걸어가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결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그분의 마음과 닮아 있었죠. 그리고 제 마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이 언제든 사람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을 때 나는 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이 닫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달콤한 침묵이 끝나면 폭풍은 항상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휘청이는 순간마다 운명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아이를 품었을 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미소였죠. 새벽 안개가 뜰에 내려앉고 바람이 고요하게 지나가던 그 순간, 저는 세상에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조용하고 위험하고 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심장 안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은정훈의 손가락이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면 그의 눈빛은 잠시나마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청근이 제 품에서 잠들면 세상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은 행복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람처럼 들렀다가 늘 의심과 불안이라는 발자국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눈길이 나를 스치던 순간들, 내가 지나가면 조용히 닫히던 방문들, 내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 속에 담긴 호기심과 질투.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미움을 동시에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궁에서는. 당시 궁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꽃이 가장 크게 피는 순간 바람은 가장 거세게 분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지금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조선 궁중 여성들의 삶을 두고 비가시적 전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칼이 없지만 말과 시선이 칼이었고 미소 속에 숨어있는 칼끝이 가장 날카로웠죠. 그리고 한 가지 소소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 시절 궁 안에서는 아이가 울면 대나무 술잔을 살짝 두드려 달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밤의 고요를 깨지 않으려 애쓰며 살며시 두드리던 그 리듬. 어쩌면 제 마음을 달래고 있던 건 아이보다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조용한 웃음, 짧은 속삭임,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순간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그만큼 자랐습니다. 그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슬픔에 잠길지, 언제 어둠에 잠식될지. 저는 매일 숨을 참았습니다. 행복이 오래 머무르면 좋겠다는 바람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며 고양이들이 다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은 또 속삭였죠. 고양이는 영혼을 알아본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어린 생명들은 아마도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밤이면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만은 제발 사라지지 않기를. 하지만 공기 속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발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가 조용히 금가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어둠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꿈이 가장 달콤한 순간, 악몽은 가장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피곤이라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한숨을 길게 쉬고 책을 펼쳐도 페이지가 송긋해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웃으며 장난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오늘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깊고 어딘가 멀어져 가는 눈동자. 그 안에서 저는 이유 없는 폭풍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광기는 갑자기 덮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림자로 다가온다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뒤에야 사람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림자를 너무 늦게 보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그 천 속에 어떤 형벌이 숨어 있는 듯 두려운 얼굴로. 그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의 무게는 궁 전체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랑도 책임도 두려움도 그의 어깨 위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옷을 거부하는 증상은 종종 극심한 정신적 압력과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강박이나 정신균열에 가까운 증상일 거라고요. 한 학자는 사도세자의 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이해되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궁 재미있는 사실 하나 들려드릴까요? 조선에서는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신분, 체면, 정신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옷을 벗거나 갈아입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러니 그때 저는 그가 매듭을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변했습니다. 웃지 않는 날이 늘었고 말수가 줄었고 밤이면 갑자기 칼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사랑이란 사람을 사로잡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 감옥은 쇠가 아니라 애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더 잔인할 뿐입니다. 고양이들은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밤 한 고양이가 발돋움하여 제 무릎에 앞발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마치 세상이 균열을 속삭이는 듯했죠. 곧 무너집니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때도 장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믿으라 하고 그 믿음이 칼이 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게 만들죠. 그는 점점 옷을 거부했고 나는 점점 두려움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흔들리는 촛불, 조용히 울던 저녁 연못의 물결, 그리고 매일 밤 속삭임처럼 다짐했습니다. 지켜야 한다. 버텨야 한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빛을 움켜쥘수록 그 그림자도 함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은 이미 우리 발밑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지는 성벽 같았습니다. 틈이 하나 생기면 그 옆으로 또 금이 가고 아무도 모르는 새에 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죠. 나는 그 무너짐 앞에서 두 손을 뻗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쌓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조선에서 조금만은 단지 희망이 담긴 말이 아니라 파국을 미루는 주문이었죠.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궁의 긴 복도를 서성이며 숨이 차도록 걸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고 무언가 쫓기듯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분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하늘 향해 화를 내고 조용히 피어난 꽃잎을 탓하며 나를 조롱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그를 위해서였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그보다 더 절박하게 나 자신을 향해 한 말 같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옛 선비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찻잔과 같다. 물이 가득 차면 넘치고 텅 비면 메마르니 늘 적당히 채우고 덜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이미 넘쳐 흘렀습니다. 슬픔과 공포와 의심과 설명할 수 없는 어둠들로요. 그리고 작은 사실 하나. 조선시대 궁궐에는 밤이 깊으면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였지만 저에게는 한 시간이 또 지나갔다. 아무 일 없이 버텼다는 숨막히는 샘표였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천천히 잠식했습니다. 한 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기 속에 사람을 붙잡고자 하는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이다. 사랑은 타인을 살릴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장 먼저 삼킨다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침전 밖으로 걸어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고 나는 발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가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가 묻곤 했죠.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무서운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리죠. 그의 눈은 산처럼 높았지만 그 마음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이렇게 옵니다. 큰 소리도 번쩍이는 번개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허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공은 날마다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눈이 내리듯 고요한 공기, 계단 위에 얹힌 서늘한 돌,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은 아무 소리 없이 방 안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겉옷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옷을 입지 않겠다고 고집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얼굴이 더욱 어둡고 잠잠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시절의 그 미소는 이제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했습니다.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검게 가라앉은 연못 같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끝없이 깊은. 나는 그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가 그 순간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따뜻한 피부가 아닌 차가운 공기가 먼저 스쳤고 이어 손등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충격보다 당황이 빨랐나요? 그는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숨이 거칠었습니다. 왜 날 가두려 하는가?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틀 모서리에 발이 닿아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저 말이 목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가까이 왔고 나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를 막으려 한 것도 안으려 한 것도 아닌 그저 본능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둡게 흔들렸습니다. 얼굴, 어깨, 팔. 충격이 연달아 밀려왔고 바닥이 차갑게 등 뒤에 닿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원처럼, 기억처럼. 사랑했던 이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에 묶여 있었죠. 조선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광증에 사로잡혀 나를 구타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광증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바람 같아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옛사람들은 눈이 흐려질 때 마음에 쌓인 슬픔이 시야를 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어둠 때문이었겠죠. 그는 한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왜 울고 있는가? 그가 속삭였죠.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의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구나.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은 이 몸 안에 있지만 동시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벽 뒤에서 울던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 작고 떨리는 그 울음이 비극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게 한 말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모든 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의 순간은 폭발이 아니라 균열이다. 소리 없이 시작되며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다. 그리고 저는 그 깨달음 속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둠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것은 내 앞에서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궁궐은 그대로 돌아가고 바람은 여전히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길고 조용한 겨울,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조의 역사 속 어디에도 내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숨을 쉬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피 위에 쓰러졌는데도 이 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은 때때로 기억보다 망각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사라진 뒤 궁녀들은 며칠 동안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말은 날개가 아니라 칼날이었으니까요. 나의 흔적은 침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옷장 속 비단 저고리, 침전 한쪽에 접혀있던 작은 비녀, 밤마다 아이들 옆에 앉아 들려주던 조용한 자장가, 그 모든 것은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궁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살아남아야 한다면 잊어라.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은정훈, 작고 여린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던 아이. 그 아이는 그날 아버지의 광기 속에서 칼끝을 맞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사람은 항상 피보다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지켜야 할 것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먼저 배웠겠죠. 청근, 내 품에 잠들던 작은 볼, 내 노래를 들으면 꼭 웃던 아이. 그 아이는 멀리 떨어져 길러졌습니다. 궁에서 가장 조용한 슬픔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할 수 없도록 자라났습니다. 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왕실에서 잊힌 이름은 2번 죽는 것이라고. 몸이 죽고 기억이 죽을 때 저는 그렇게 2번 죽었습니다. 가끔 궁담장 너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하얀 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향나무 위에 쌓였고 발자국 없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조심스레 걸었죠. 흰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기억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도록. 재미있는 사실 하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을 하늘이 죄를 덮는 날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알아도 땅은 모르게 하겠다는 뜻. 그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내 죽음은 조용했고 눈 아래 묻혔으며 궁궐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곳에서 발자국 없는 그림자가 되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때로는 잊음보다 모르는 척이 더 잔인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를 거라는 것을, 지워진 이야기가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것을. 시간은 잔인하지만 기록보다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죽음 뒤의 시간은 길고도 조용했습니다. 숨이 멎으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 믿었지만 궁궐의 추위는 죽음 너머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그림자로 떠돌았고 데뷔전의 향내, 동궁전의 울림, 한겨울 대청마루 위를 스친 바람까지 아직도 제 곁을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주 오래, 너무도 오래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내 이름을 조심스레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의 시대, 사람들은 마침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주고 빈의 자코를 돌려주고 역사 속에 놓여있던 내 흔적을 조심히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일어나듯 나는 그제야 세상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비록 140년이 지나서야 제 이름이 햇빛을 보았지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진실이 따라온다.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비극 뒤에 남는 건 진실뿐 아니라 침묵, 후회, 그리고 너무 늦은 이름이었죠. 역사 속에서 제가 웃고 울던 모습은 흐리란 그림자로 남았지만 사람들이 다시 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은 비로소 사람의 입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학자는 써놓았죠. 조선의 후궁 중 일부는 권력을 원했고 일부는 보호를 원했으며 나머지는 단지 살아남고자 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남고자 했던 한 사람. 사랑이었고 어리석음이었고 운명이었을 뿐입니다. 작은 사실 하나. 옛 조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마지막으로 걷는 길을 위해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문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듯 아마 저도 그렇게 궁을 떠났겠죠. 지금도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후회하나요? 사랑이 없었다면 이 비극도 없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비극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 속에서, 그리고 오래 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게 되었죠. 제가 진정으로 이해한 진실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때로 구원이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잃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얻는 건 영원한 기억일 수도 있고
지워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경빈 박씨, 사랑했고 무너졌고 그러나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깊은 밤이 찾아왔네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궁궐의 문은 닫히고 바람은 멎고 비극의 불빛은 멀어집니다. 이제 조용히 잠드세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사랑과 비극을 따라 이 밤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한 궁궐에서 시작된 사랑, 권력과 예법이 감싸고 있던 관계, 그리고 천천히 스며든 어둠, 사도세자의 광기와 고독, 그 속에서 흔들리며 버티던 한 여자의 마음. 그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자 했고 그를 감싸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광기의 바람은 사랑보다 빠르게 번졌고 마침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기록되지 않았고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이름이 다시 불리기까지 1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지막한 숨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밤이 깊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은 멀리서 속삭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고요해졌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쉬고 세상의 소리를 천천히 놓아보세요. 잊힌 이름이 다시 빛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꿈속으로 걸어가세요. 부드러운 밤이 당신을 감싸길 바랍니다. 대본 끝. 안녕히 주무세요.